서운함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항상 괜찮은 사람들의 무서운 반전. 서운함은 대개 말이 되지 못한 채 마음에 먼저 쌓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엔 너무 사소한 것 같고 삼키자니 마음이 조용히 아파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운함 앞에선을 두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넘기거나 마침내 쌓인 마음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참으면 마음이 닳고 쏟아내면 마음이 흐려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사람을 먼저 살피기보다 말이 나오는 마음의 결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이 글은 서운함을 잘 말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서운함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다치지 않도록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마음을 내보내야 하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사유의 기록입니다. 서운함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상대를 향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마루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표시를 남기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는데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분명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말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문득 오후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동료가 커피를 마시러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물었는데 나에게는 묻지 않았던 순간, 친구가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의 말에는 답장을 했는데 내 말에는 반응이 없었던 순간, 연인이 오늘 힘들었어 라고 말했을 때 나도 힘들었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버렸던 순간, 그 순간들이 이제야 마음 위로 떠오릅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운함의 시작입니다. 고요한 일상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마음, 소리 없이 쌓이는 불편함. 우리는 이런 감정을 쉽게 무시합니다. 이 정도로 서운해하면 소심한 사람 같으니까.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하면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운함을 애써 밀어냅니다. 하지만 밀어낸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 깊숙한 곳에 조용히 가라앉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은 좋았던 순간보다 불편했던 순간을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동료가 건넨 따뜻한 미소는 금방 잊혀지는데 커피 한 잔 권유받지 못한 그 순간은 저녁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마음은 상처를 먼저 기억하는 걸까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서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까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입니다. 서운함은 사실 상대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있던 기대, 그 조용한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친한 친구라면 당연히 약속 시간을 지켜야지. 우리 사이라면 커피 갈 때 같이 가자고 물어봐야지.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먼저 위로해줘야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기대들을 마음에 심어둡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피어납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상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마셨고 답장할 여유가 없어서 못했고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서운합니다. 상대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사람을 먼저 살피기보다 말이 나오는 마음의 결을 먼저 살펴야 한다. 서운함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꾸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하지만 진짜 들여다봐야 할 곳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 기대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심어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서운함의 정체가 조금 명확해집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만약 내가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상대가 커피를 사러 갈 때 나를 부르지 않아도, 친구가 내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아도, 연인이 내 힘든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기대가 없었다면 서운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서운함은 상대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내 안의 기대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렇게 대우받고 싶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서운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운함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여깁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문제야.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돼. 그래서 서운함을 억누르거나 몰아내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 정도 가지고 속상해하는 건 유치한 거야. 나는 더 성숙한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서운함을 밀어내고 나면 잠시 후련해집니다. 나는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박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별것 아닌 일에 폭발하게 됩니다. 왜 맨날 그래? 진짜 너무하지 않아? 상대는 영문을 모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지? 사실은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서운함이 오늘 하나의 작은 계기로 터진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태도의 전환입니다. 서운함을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지금 마음의 상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서운한 상태구나.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서운함을 관찰하듯 바라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서운함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날씨를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 비가 오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오늘의 날씨일 뿐입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네. 서운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니 서운함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서운함아, 내가 왔구나. 넌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온 거니?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서운함 뒤에 숨겨진 나의 기대를, 나의 욕구를, 나의 상처를.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서운함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해주는 안내자가 됩니다. 서운함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던 기대가 어느 순간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서운함은 계속 쌓여만 갑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조금만 이해하면 되잖아.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어른이야. 그렇게 우리는 서운함을 삼키는 법을 익혔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가라앉히는 법을.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나는 속 좁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연인이 내 생일을 깜빡했을 때 별일 아니야라고 웃었습니다. 가족이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을 때 뭐 바쁘니까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서운해하는 건 좀 그렇지. 내가 참으면 관계가 편해지겠지. 말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관계는 편해졌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만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대와 대화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번에도 내가 참아야지. 또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음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점점 마음의 중심을 흔듭니다. 서운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처럼 피가 나는 것도 아니고 병처럼 열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하지만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 정도였습니다. 뭐, 이 정도야. 그런데 그 위에 또 하나가 쌓이고 또 하나가 쌓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와 이야기할 때마다 무언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웃으면서 대화하는데 진짜 웃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어때? 라는 물음에 좋아라고 답하지만 실은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참는다는 것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다르다. 참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참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단단해질까요? 마음이 강해질까요? 아닙니다. 마음은 점점 무뎌집니다. 감각이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을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서운한 거구나. 이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런데 계속 참다 보면 그 감각마저 잃어버립니다. 서운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불편할 뿐입니다. 관계가 불편하고 사람이 불편하고 나 자신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에 터져버립니다. 상대가 물 한 잔을 안 가져다 줬다는 이유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 물 한 잔 가지고? 하지만 이건 물 한 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여온 수백 개의 서운함이 오늘 이 작은 계기로 한꺼번에 쏟아진 것입니다.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둔해집니다. 흐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운한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할까요? 참지 말고 전부 표현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음과 절제는 다릅니다. 참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서운한데 서운하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인정하되 모든 서운함을 말로 꺼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림에는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 모든 서운함을 즉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서운함은 잠시 마음에 두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서운함은 정말 상대의 잘못 때문일까? 아니면 내 기대가 과했던 걸까? 이것은 말해야 하는 서운함일까? 흘려보내야 하는 서운함일까?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운함이 생겼다고 바로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너 왜 맨날 그래?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 이런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고 내 안의 기대를 들여다본 후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나는 내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랐어.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했어.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지만 절제한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무조건 참으면 마음이 쌓입니다. 서운함을 무조건 표현하면 관계가 상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 서운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운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운함이 생긴 순간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이 떠오릅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 너는 맨날 이래.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잖아.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당장 내뱉고 싶습니다. 이 답답함을, 이 불편함을 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나온 말은 결국 상대를 향한 화살이 됩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30분이나 늦었습니다. 변명도 없이 그냥 미안, 늦었어라고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너 맨날 이래. 나한테만 이러는 것 같아.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내가 언제? 지난번에도 늦었잖아. 그전에도 그랬고. 그렇게 쌓여있던 서운함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친구는 방어적으로 변했고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 맨날 이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나는 내가 우리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주길 바랐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내뱉은 말은 비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나온 말은 마음을 담지 못한다. 서운함을 느낀 그 순간 바로 말하면 그것은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가 됩니다. 상대를 향한 공격이 됩니다. 너는 왜 맨날 그래? 이 말 속에는 진짜 내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쌓인 불편함이 터져 나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박자 늦춰야 합니다. 서운함을 느낀 순간 바로 말하지 말고 잠시 마음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언어로 바뀌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서운함이 생겼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서운한 건 뭘까? 상대의 어떤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했을까? 내가 기대했던 건 정확히 뭐였을까? 처음에는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서운하다, 불편하다, 화난다 같은 막연한 감정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들여다보면 감정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내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라는 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나는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길 원했구나. 나는 내가 나를 우선순위에 두길 바랐구나. 이렇게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약속을 잊어버려? 라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내게 기억되고 싶었구나. 나는 너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었구나. 이런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서운함을 바로 말로 내뱉으면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어떻게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상대를 탓하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먼저 정리하면 나는 내가 내 전화를 받아주길 바랐어. 나는 내가 너에게 기억되는 사람이길 원했어. 이렇게 내 마음을 말하는 언어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서운함 뒤에 숨겨진 진짜 욕구를 찾는 시간.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해의 시간. 이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야 비로소 말할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리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서운함은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서운함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서운함을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서운함은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나빠질까? 이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계속 무거울까? 만약 답이 그렇다라면 그것은 말해야 하는 서운함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그것은 흘려보내도 되는 서운함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생일 선물을 잊어버렸다면 이것은 말해야 하는 서운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일이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친구가 단톡방에서 내 농담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흘려보내도 되는 서운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도 바쁠 수 있고 그냥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 말로 할 필요는 없다. 말해야 할 것과 머금어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말해야 하는 서운함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가? 이것이 관계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계속 쌓이는가?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말해야 하는 서운함입니다. 흘려보낼 서운함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일회성인가? 이것이 내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흘려보내도 되는 서운함입니다. 그리고 흘려보낸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기대가 과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말해야 하는 서운함은 제대로 준비해서 말할 수 있고 흘려보낼 서운함은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모든 서운함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서운함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말해야 할 서운함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 바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드디어 말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봤고 이것은 말해야 하는 서운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을 꺼내려고 하면 또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서운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너는 왜 맨날 그래?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너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상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너만 그런 건 아니잖아. 너는 왜 맨날 예민하게 굴어?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서로를 탓하는 시간이 됩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연인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연인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말을 안 듣잖아. 연인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뭐? 듣고 있었는데? 아니야, 너 휴대폰만 봤잖아. 급한 연락 확인하는 거였어. 너 왜 그래? 그렇게 대화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더 서운해졌고 연인은 억울해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너는 내 말을 안 듣잖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어였습니다.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는 것. 이것이 서운함을 제대로 말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너는 약속을 잊어버렸어. 나는 내가 우리 약속을 기억해 주길 바랐어.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는 내게 관심 받고 싶었어. 너는 맨날 늦어. 나는 내가 시간을 지켜주면 좋겠어. 같은 서운함이지만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는 상대를 공격하는 말입니다. 후자는 내 마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상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건네는 것이다. 서운함을 말할 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전화를 안 받았어? 가 아니라 나는 내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 너는 왜 내 생일을 까먹었어? 가 아니라 나는 내가 내 생일을 기억해주면 기뻤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상대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듣게 됩니다. 주어를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서운함은 비난이 아니라 마음이 됩니다. 서운함을 말할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옳으니까 당당하게 말해야지.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분명히 말해야지. 그래서 논리를 세웁니다. 증거를 댑니다.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 전에도 그랬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내가 이겨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가 또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너 이번 달에만 3번 늦었어. 지난달에도 2번 늦었고. 친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옳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친구는 저를 만나자는 연락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겼는데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건데 옳은 말로 친구를 이기려고 했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에는 옳음과 바름이 있다. 옳은 말은 이기는 말이고 바른 말은 마음을 지키는 말이다. 옳은 말은 논리적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너는 3번 늦었어. 너는 내 전화를 안 받았어.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이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바른 말은 다릅니다. 바른 말은 마음을 담습니다.
나는 내가 나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길 바랐어. 나는 내가 필요할 때 내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 나는 내 이야기가 너에게 의미 있었으면 좋겠어. 옳은 말은 상대를 이깁니다. 바른 말은 관계를 지킵니다. 서운함을 말할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기고 싶은가, 관계를 지키고 싶은가? 만약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옳은 말보다 바른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너는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게 필요했어. 바른 말은 낮은 말입니다. 상대를 향해 높이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조용히 건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낮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입니다. 너는 왜 맨날 약속을 어겨? 라고 말하면 상대는 변명합니다. 나는 내가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미안해합니다. 옳은 말은 상대를 멀어지게 하지만 바른 말은 상대를 가까워지게 합니다. 서운함을 말하고 나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마음이 더 무거워지거나. 어떤 차이일까요? 말을 하고 난 후에 만약 상대를 탓하는 말을 했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맨날 이래.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후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상대가 기분 나빴을까? 그리고 관계도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전하는 말을 했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는 이런 게 필요했어.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상대도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서운함을 말한 후에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때? 가벼워졌어? 아니면 더 무거워졌어? 만약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잘못 말한 것입니다. 만약 가벼워졌다면 그것은 바르게 말한 것입니다. 말의 발음은 상대의 반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한 후에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바른 말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서운함을 바르게 말하는 법은 결국 이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말. 높은 말이 아니라 낮은 말. 그리고 말한 후에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말. 이렇게 말할 때 서운함은 비로소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은 말해야 하는 서운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할지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준비했던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이걸 꼭 말해야 하나?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 어머니와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운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지. 나도 힘들다고 했잖아. 며칠 동안 그 서운함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 때가 있어. 내 이야기도 들어줘. 하지만 막상 다시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득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힘들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는 것을,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깨닫는 것. 모든 서운함을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이 서운함은 어떻게 해야 하지? 말하지 않는다고 서운함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넘긴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 다독이는 힘입니다.
어머니께 서운함을 말하지 않기로 한 후 저는 혼자 조용히 앉아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겠지. 엄마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겠지. 엄마도 나처럼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순간 내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서운함을 스스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사유입니다. 상대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상대도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까? 내 기대가 과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서운함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친구도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겠지. 연인이 내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지금 바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 동료가 나를 커피에 부르지 않았을 때 내가 바빠 보여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서운함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를 무조건 이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덮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위해서 서운함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완벽하지 않구나. 이 사람도 실수할 수 있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서운함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상대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다독이는 마음의 힘입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참으면 마음이 쌓이지 않을까? 나중에 폭발하는 거 아닐까? 내가 억누르는 거 아닐까? 하지만 진짜 침묵과 억압은 다릅니다. 억압은 감정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서운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침묵은 다릅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말로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서운했어. 하지만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서운함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서운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어. 나는 위로받고 싶었어. 이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완벽한 위로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묵이 회피가 되는 것은 마음을 외면할 때이고 침묵이 수양이 되는 것은 마음을 받아들일 때이다.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감정을 제대로 이해했고 상대도 제대로 이해했고 그리고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음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수양입니다. 모든 서운함을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가능합니다. 서운함을 느꼈고 그것을 충분히 들여다봤고 상대를 이해했고 그리고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태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말하지 않아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제대로 다루고 난 후 마음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말해야 했던 서운함은 제대로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서운함은 스스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서운함이 생기면 불안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참아야 하나, 말해야 하나?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운함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서운함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을. 지난주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또 늦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끙끙거렸을 것입니다. 또 늦네. 나한테만 이러는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 지금 내가 서운하구나.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말해야 하는 서운함일까? 흘려보낼 서운함일까? 친구가 도착했을 때 저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시간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불편했거든.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친구는 조금 더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았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을 뿐이니까요. 서운함을 제대로 다루고 난 후 마음에는 새로운 평정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서운함을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함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물결이 일어도 깊은 곳은 고요한 바다처럼, 서운함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마음이 남습니다. 서운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서운함의 시작이 기대였다는 것을. 그렇다면 기대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대를 없애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기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기대가 생깁니다. 친한 친구에게는 자연스럽게 바람이 생깁니다. 문제는 기대 자체가 아니라 기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 저는 기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친한 친구라면 당연히 내 생일을 기억해야 해. 연인이라면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야 해. 가족이라면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줘야 해. 당연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연함 속에서 서운함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친구가 내 생일을 기억해주면 좋겠어. 연인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기쁠 것 같아. 가족이 내 편이 되어주면 감사할 것 같아. 당연히 해서 좋겠어요로. 무거운 기대에서 가벼운 바람으로.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두는 것이다. 기대를 가볍게 둔다는 것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친구가 내 생일을 까먹어도 그럴 수도 있지. 연인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말하면 되지. 가족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는 상대를 일감매는 끈이 아니라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실이 됩니다. 기대를 가볍게 두니 상대도 편해하고 나도 편해졌습니다. 서운함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운함이 생겨도 금방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기대했구나.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네. 괜찮아. 내가 말하거나 아니면 기대를 내려놓거나 이렇게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기대를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대를 가볍게 두면 됩니다. 무거운 짐처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깃털처럼 품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 서운함을 느꼈을 때 저는 그 감정이 두려웠습니다. 이 감정을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되는데. 서운함은 피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없애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운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운함은 내 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이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서운함이 찾아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갑다, 서운함아. 오늘은 무엇을 알려주러 왔니?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이것을 말해야 하는지 흘려보내야 하는지. 서운함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안내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결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이 없다면 그것은 관계에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서운함을 느낀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운함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운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필요하면 전하고 필요 없으면 내려놓습니다. 이제 저는 서운함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은 나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해주는 신호라는 것을. 서운함을 제대로 다루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서운함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상대를 향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높은 말이 아니라 낮은 말로.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말로.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완성된 태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서운함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이제 서운함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고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소중한 신호입니다. 서운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고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을 느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억누르지도 쏟아내지도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그리고 말해야 한다면 바르게 말하세요. 상대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하는 말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면 스스로 다독이세요. 이해와 수양으로 마음을 풀어내세요. 서운함은 이제 두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고 관계를 더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신호입니다. 서운함 앞에서 조금 더 단단해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구나라는 따뜻한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 이야기들이 필요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서운함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